1886년 음력 4월 22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월리의 한 양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온 묵동 여씨 집안의 척손이었습니다. 훗날 해방 전국에서 자도 우도 아닌 길을 걸으며 민족 통합을 외치다 총탄에 쓰러지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은 여운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조선 왕조가 서서히 기울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연이어 터진 직후였고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리 없었지만 그 시대는 곧 그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양평은 남한강이 흐르는 고요한 고장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물이 맑았으며 서울과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 세상의 소란이 직접 닿지는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땅에서도 시대의 바람은 어김없이 불어왔습니다. 여운형의 집안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조부와 조부가 모두 문과에 급제했고 아버지 여정현 역시 한학의 조예가 깊은 선비였습니다. 어린 여운형은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한문과 유교 경전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점차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혼란과 삼정의 문란 속에서 양반 가문이라 해도 예전 같은 권세를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여운형의 유년 시절은 양반의 체면과 현실의 궁핍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여운형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책 읽기를 좋아했고 어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조숙한 면도 있었습니다. 1890년대의 조선은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고 청일전쟁이 벌어졌으며 일본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양평에서도 그 소식들은 전해졌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소년 여운형도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 외세가 조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10살 무렵 여운형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을미이병 때 마을 근처에서 일본군과 의병의 충돌이 있었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유년의 끝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제를 칭하며 자주국가의 면모를 갖추려 했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변화였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점점 외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거 시험을 권했습니다. 비록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었지만 양반 집안에서 글 공부를 해온 자식이 과거를 보는 것은 당연한 수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인재 등용 방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양반 자제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고 그 길 중 하나가 바로 신학문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조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과 사상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식학교가 세워졌으며 계몽운동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운형도 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17살 무렵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척손이 과거가 아닌 신학문을 배우겠다고 나선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우선 한성외국어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배웠고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을사능약에 항거하여 민영환이 자결했습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났고 젊은이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여운형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의병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 질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907년 여운형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양 문명의 창구였고 계몽과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여운형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신앙적 확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가진 보편적 가치, 인간 평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가르침에 끌렸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의 정치적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해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종이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능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순국했고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들이 하나씩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은 동시에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신민회를 비롯한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었고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여운형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서울에서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수학했습니다. 배제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로 당대 최고의 근대 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김규식 등 훗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인물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여운형은 영어와 역사, 과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과 교류하며 그의 세계관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는 체육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즐겼고 건장한 체격과 운동신경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체력은 훗날 그가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걸을 때 큰 자산이 됩니다. 학창시절의 여운형은 이미 지도자의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뛰어난 언변을 발휘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제의 침략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었고 조선의 주권은 하루하루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의 기쁨 뒤에는 만국의 슬픔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08년 여운형은 고향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을 고향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동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광동학교는 여운형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양평 지역 청소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교라고 해도 초라한 건물의 소수의 학생들 뿐이었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몽운동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학생들에게 한글과 역사,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려 하던 시기에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체육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고 여운형은 직접 운동장에 나가 그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광동학교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반 가문의 젊은 지식인이 직접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대착 오적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일제 당국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은 그들에게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운형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학교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학교만으로는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가 그리고 짧았던 대한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결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의병들은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무력 앞에 저항은 무력했습니다. 조선은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25살의 여운형에게 경술국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맡고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 물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국권 상실 이후 조선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총독부가 설치되고 헌병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족신문들은 폐간되었고 정치단체들은 해산되었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던 신민회조차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습니다. 어둠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미국과 중국으로 흩어져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여운형도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경술국치 직후 여운형은 한동안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광동학교는 일제의 압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의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일제시대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운형은 이 시기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서양의 정치 사상과 역사, 경제학 등을 독학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적 지평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망은 촘촘했고 조금만 눈에 띄는 행동을 해도 즉각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고 일부는 변절하여 일제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 여운형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중국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망명길에 오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1914년 여운형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 변화는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남경이었습니다. 남경에는 금능대학이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능대학에서 그는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넓혔습니다. 중국인 지식인들,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외교 활동에 큰 자산이 됩니다. 중국은 당시 신해혁명 이후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군벌들의 할거와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사상과 운동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중국혁명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순원의 삼민주의 청년 지식인들의 계몽운동,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선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915년 일본은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었고 중국 전역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과 중국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남경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운형은 학업과 함께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조선 청년들은 서로를 의지했고 자연스럽게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직력과 언변으로 유학생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화합시키는 그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1916년 여운형은 상해로 이동했습니다. 상해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각국의 조계지가 있었고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상해는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해에는 이미 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규식, 박은식, 조소왕 등 국내에서 활동하다 망명한 인사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그들과 합류하여 독립운동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해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망명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일제 밀정들이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쳐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특히 청년들을 조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사상에 열려있고 행동력이 넘치는 청년들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1917년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차르 체제가 무너지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의 피어간 민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레닌은 민족 자결권을 주장했고 제국주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식민지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러시아 혁명에 주목했습니다. 여운형 역시 사회주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해방과 사회평등을 연결하는 시각이 그에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조 원칙을 발표하며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했습니다. 민족 자결. 모든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 원칙은 식민지 민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쟁의 승전국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선도 그 자리에 대표를 보내 독립을 호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18년 11월 여운형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 조직은 조선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한청년당은 최초의 조직적인 청년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장덕수, 김철, 서병호, 김규식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이들로 새로운 세대의 독립운동을 상징했습니다. 신한청년당의 첫 번째 사업은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김규식은 영어에 능통했고 서양 사정에 밝았습니다. 여운형은 김규식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담은 청원서와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파리에서 조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19년 1월 김규식은 파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강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조선의 호소가 열강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도 자체였습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존재를 알린다는 것. 신한청년당의 활동은 비록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의 조선 문제를 제기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 파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은 국내로도 밀사를 보냈습니다.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톡살설이 퍼졌고 조선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장례식에 맞추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신한청년당이 보낸 밀사들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거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그 함성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상해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여운형은 감격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내의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섰습니다. 해외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려야 했습니다. 3.1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즉각적인 독립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수만 명이 투옥되었습니다. 일제의 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분명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선포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망명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임시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임시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외무부 차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신한청년당 시절부터 쌓아온 그의 활동과 인맥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고 대통령에는 후에 이승만이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상해 인사들이 맡았습니다. 여운형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외무활동은 그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열강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은 무장투쟁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919년 11월 여운형은 극비리의 일본 본토로 향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는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 제국의회 의원들도 있었고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와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19년 11월 28일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연설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앞에서 그는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을 향해 연설한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당당했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며 일본의 식민 지배는 도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연설은 일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인 독립운동가가 도쿄 한복판에서 독립을 외쳤다는 소식은 조선 국내에도 전해졌습니다. 여운형의 이름은 단숨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운형의 도쿄 연설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독립을 허락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적진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담대함에 당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험인물로 낙인 찍힌 것은 확실했습니다. 여운형은 무사히 일본을 빠져나와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계속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정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암살 위협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시정부는 내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을 둘러싼 갈등, 무장투쟁파와 외교 독립론파의 대립, 재정난과 조직의 이완, 망명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력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좌우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의 정치적 노선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점점 약화되었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은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의 좌절은 여운형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20년대 상해는 혁명과 음모가 뒤엉킨 도시였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고 있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여운형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 식민지 해방과 계급 해방을 연결하는 논리에 그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개혁과 혁명,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의 본질이었습니다. 1922년 여운형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련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고 각국의 혁명가들이 모스크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선 대표로 참석한 여운형은 그곳에서 레닌을 만났습니다. 레닌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세계혁명의 지도자와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의 상황을 설명했고 레닌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만남은 여운형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동시에 그를 빨갱이로 규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가 극우파로부터 공격받을 때 레닌과의 만남은 항상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운형은 소련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하면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았지만 그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1929년 여운형은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된 것이었습니다. 상해에서의 활동이 일제의 눈밖에 났고 그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3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엄격히 감시받았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었고 정치 활동도 제한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1933년 그는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불가능했지만 언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그의 지휘 아래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빈민가 노동자, 농민의 삶을 조명했고 친일파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검열의 칼날을 피해가며 가능한 한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1936년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조선인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조선중앙일보는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일 행위였고 일제는 분노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무기한 정관 처분을 받았고 결국 폐간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운형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암울한 시대의 한 줄기빛 같은 저항이었습니다.
해관 이후에도 여운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육활동을 통해 청년들과 접촉했습니다. 조선체육회를 이끌며 체육보급에 힘썼고 그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민족의 역량입니다. 젊은이들이 씩씩하게 운동하는 것, 그것은 곧 민족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운형은 운동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뛰며 그 정신을 전했습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전쟁 수행을 위한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징병, 공출과 배급, 조선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운형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패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944년 여운형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해방 이후를 대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은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모인 조직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지식인과 노동운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여운형이 평생 추구해온 민족 대단결의 이념이 담긴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 오면 즉각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치안 유지, 식량 관리, 정권 수립,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여운형은 확신했습니다.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여운형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도가 그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총독부 건물에서 엔도는 여운형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다. 조선의 치안을 유지해달라. 여운형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 석방, 식량 확보, 일본군의 치안 불기. 엔도는 수락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여운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해방 당일 이미 그의 조직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했습니다. 여운형은 위원장으로서 그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곧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소련군이 북쪽에서, 미군이 남쪽에서 진주했습니다.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분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외세의 간섭 없는 통일 정부 수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좌와 우의 대립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어갈 것입니다. 만경대의 소년 김성주가 절대 권력을 향해 걸어갔듯이 양평의 청년 여운형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여운형의 3.1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방 전국의 혼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좌우합작을 시도했는지, 왜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자도 우도 아닌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길을. 그러나 그 길은 양쪽 모두에게 패척당하는 가장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 로터리. 그날 울린 총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민족 국가의 꿈을 산산조각낸 총성이기도 했습니다. 그 총성이 울리기까지 여운형에게는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잡음 섞인 그 목소리는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조선의 목을 조여온 식민 지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숨겨두었는지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고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으며 모두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고 그 나라는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여운형이었습니다. 해방 당일 아침 그는 이미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와 만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총독부는 조선에서의 철수를 준비하면서 치안 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 사업에 일체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의 조직에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간섭하지 말 것. 엔도는 이 조건들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여운형의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패망하는 제국과 협상하여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적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운형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8월 15일 오후 여운형은 휘문중학교 강당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선건국 동맹의 핵심 인사들과 각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의 창립이 선포되었습니다. 건준의 위원장은 여운형이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우익민족주의자인 안정홍이 추대되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여운형의 의지가 이 인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건준은 곧바로 전국 조직망을 가동했습니다. 각 도와 군면 단위까지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해방 직후 불과 2주 만에 건준은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일본군은 무장해제를 기다리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은 아직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건준의 활동은 단순한 치안 유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과 강산을 접수하고 식량을 확보하여 배급했습니다.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고 일본인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건준 내부에서도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을 비롯한 우익 인사들은 건준이 임시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구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좌익 인사들은 건준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 9월 6일 여운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준을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민공화국의 주석에는 이승만이 추대되었고 부주석은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좌우익을 망라한 통합정부를 만들어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지도자들도 이틀 안에 합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주석에 추대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도 인민공화국을 부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군의 반응이었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존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이 남한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중장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9일 서울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군 정원 일제시대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의 한국인 관리들과 경찰들이 그대로 기용되었습니다. 친일파 청사는 미군정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10월과 11월 해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의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여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제 해방 전국에는 세 개의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여운형. 각자의 노선은 달랐고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여운형의 정치적 위치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했지만 정통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익의 반공 노선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중도자파라고 규정했습니다. 극좌파인 박헌영 그룹은 여운형을 기회주의자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여운형은 혁명을 방해하는 개량주의자였습니다. 극우파에게 여운형은 더욱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대중적 인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력이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운형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 대중적 기반이 그를 더욱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 경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도쿄에서 독립을 외쳤으며 조선중앙일보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항일 이력은 이승만이나 김구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1945년 12월 해방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신탁통치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은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진위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됩니다. 실제로 신탁 통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오보는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우익 진영은 일제 반탁운동에 나섰습니다. 반탁은 곧 반소 반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좌익 진영은 처음에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꾸어 모스크바 결정 전체를 지지한다고 선회했습니다. 이로써 좌익은 찬탁파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반탁과 찬탁, 이 단순한 이분법이 해방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신탁 통치의 실제 내용이나 맥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은 이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신탁 통치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외세에 간섭 없는 자주적 국가 건설이 그의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모스크바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신탁 통치에는 반대하되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은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입장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1946년 초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좌우 대립은 말의 싸움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번져갔습니다. 테러와 암살이 일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30일 우익 지도자 송진호가 암살당했습니다.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였던 그는 신탁 통치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극우파에게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테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운형 역시 테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그에 대한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 편지와 전화였지만 곧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1946년 들어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연설 중에 돌과 몽둥이가 날아왔고 이동 중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여운형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여 중도 좌파의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조선공산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46년 3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한 달 만에 무기한 휴회되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의 희망은 멀어졌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여운형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협상에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했습니다. 민족 내부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운형은 좌우합작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먼저 합의를 이루면 외세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파트너로 떠오른 인물이 김규식이었습니다. 1946년 7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것입니다. 좌측에서는 여운형이, 우측에서는 김규식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토지개혁의 방식, 친일파 청산의 범위, 정부 형태 등 거의 모든 주제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끈질기게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1946년 10월 7일 마침내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의 민주독립보장, 미소공동위원회 속계 추진, 토지개혁의 실시, 중요 산업의 국유화, 민주주의 정권 수립, 친일파 처리, 언론집 해결사의 자유보장. 좌와 우의 요구가 절충된 내용이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해방 전국에서 좌우익이 합의에 도달한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극한 대립의 시대에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극자와 극우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선공산당은 7원칙이 혁명적 과제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은 곧 배신이었습니다. 극우파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어떠한 합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민주당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조항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양 진영의 주류 세력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중도파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946년 가을 한반도 남쪽에서는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10월 항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미군정은 이 사태를 공산당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10월 항쟁 이후 좌우합작운동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좌익 세력이 탄압받으면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할 좌익 대표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운형 개인에 대한 공격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좌익에게도 우익에게도 배신자였습니다. 극좌파는 그를 개량주의자, 타협분자라고 매도했습니다. 극우파는 그를 위장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1947년이 밝았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에게 남한만의 정부라도 세우는 것이 통일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여운형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분단의 영구화를 의미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한번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은 영원히 멀어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허공에 울렸습니다.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분단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이 그것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여운형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끊임없이 협상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테러에서 입은 상처들, 감옥에서의 고문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47년 여름 그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구도 이 구상에 동조했습니다. 극우파였던 김구와 중도좌파 여운형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결실을 맺기 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해화동 로터리. 한 대의 승용차가 천천히 로터리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여운형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차에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권총을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여운형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후 7시경 여운형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61세의 나이로 36년간의 독립운동과 2년간의 통일운동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암살범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근 1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지근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여운형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인물이며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살 청년이 스스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총을 쥐어주었을 것입니다. 한지근의 배후를 추적하면 여러 이름과 조직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촘촘하게 짜인 극우 테러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한지근이 처음 극우 사상에 물든 것은 한현우의 집에서였습니다. 한현우는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극우 청년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배웠습니다. 한지근은 이 집에 드나들면서 극우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여운형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산주의자처럼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백의사,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해방, 전국에서 활동한 극우 청년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지근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혁신탐정단의 양근환, 백의사의 염동진 등과 접촉했습니다. 더 깊은 배후는 없었을까요? 당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이승만 측근들의 개입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 여운형은 정치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본인이 암살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과 지지 세력이 극우 테러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됩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조차 이승만 진영의 테러 음모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여운형에 대한 테러 시도가 11차례나 있었음에도 경찰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운형 암살 사건 수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지근은 체포되었지만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왜 그토록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을까요? 그는 무장 세력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폭력혁명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위험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시대의 중도의 목소리는 양쪽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타협의 가능성은 극단주의자들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여운형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중도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분단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분단을 추진하는 모든 세력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활동하는 한 분단에 대한 반대의 여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1차례의 테러를 버텨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2번째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여운형의 죽음과 함께 좌우합작운동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중도 세력을 이끌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극단만이 남았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여운형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분단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그의 사상이 어느 한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복합적입니다. 유교적 전통 교육에서 시작하여 기독교, 계몽주의를 거쳐 사회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겹의 지층이 그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것은 결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레닌을 만났고 세계혁명의 열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운형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었습니다.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민족 내부의 분열 없이 사회개혁을 이루는 것이 그의 노선이었습니다. 박헌영과 여운형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박헌영에게 우선순위는 계급투쟁이었습니다. 여운형에게 우선순위는 민족해방이었습니다.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운형은 계급투쟁이 민족을 분열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분열된 민족은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단결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운형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38선으로 갈라지지 않은 한민족 전체가 하나로 사는 나라. 분단은 민족의 비극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민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인민이 주인인 나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셋째, 그것은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지주와 소작농,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극심한 격차가 해소된 나라.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는 나라. 넷째, 그것은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외세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 미국이든 소련이든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의 힘으로 서는 나라. 그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민족 대단결이었습니다. 좌우익을 초월하여 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치자는 것. 조선민족은 36년간 일제에 의해 억압받았습니다. 해방된 지금 우리의 적은 외세입니다. 내부의 차이는 외세를 물리친 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 대단결의 기반은 허물어졌습니다. 미소 대립이 심화되고 이념 갈등이 격화되면서 타협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여운형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조직력의 부족입니다. 그는 대중적 인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인민당은 조선공산당이나 한민당의 조직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무력의 부재입니다. 해방 전국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장력을 가진 세력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목표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여운형에게는 무장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시대의 구조입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도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와 대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운형 개인의 노력으로 이 구조를 바꾸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만 역사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한 시도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운형은 분단을 막으려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분단이 얼마나 강력한 구조적 힘에 의해 추동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좌우합작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대립과 갈등만이 역사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패자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자의 역사야말로 진정한 역사일지 모릅니다. 승자의 역사는 권력에 의해 윤색되지만 패자의 역사는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김구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그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여운형이 죽은 지 거의 정확히 2년 후였습니다. 암살범 안두희는 김구가 남북협상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운형을 죽인 한지근과 놀랍도록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분단을 반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분단을 수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일성은 북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절반을 통치하며 수십 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단의 대가는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이 비극을 예견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통일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여운형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그는 좌익인사로 분류되었고 북한에서도 그는 기회주의자로 폄하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금기시되었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여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5년 여운형에게 마침내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가 암살당한 지 5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의 유해가 국립묘지 현충원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통일을 주장했던 인물에 대한 평가도 합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여운형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의 가치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대화하려 했습니다.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과도 만나고 듣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둘째, 중도의 의미입니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닌 길을 걸었습니다. 극단을 거부하고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극단만 있고 중도가 없는 사회는 붕괴합니다. 셋째, 통일의 과제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분단은 7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폭력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는 평생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대화와 설득만이 정당한 정치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섯째, 신념의 가치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11번의 테러를 당하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이 남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단된 민족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대립하는 이념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운형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그 질문의 중요성을 증언했습니다. 해화동 로터리에서 울린 총성은 한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꿈에 총구를 겨눈 것이었습니다. 분단을 확정짓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과 북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전쟁이 벌어졌고 척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77년이 흐른 지금 분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단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운형의 이름이 다시 호명될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단순히 땅의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좌우 남과 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운형이 심은 씨앗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면서. 몽양 여운형. 그는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해방된 조국에서 통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막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1947년 7월 19일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길, 민족 대단결의 길을.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운형은 걸었습니다. 끝까지. 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운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기억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못한 이야기, 잊혀서는 안 될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